네, 어제 북한이 투입한 화력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 군이 대응한 화력은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어제 오후 4시에 발견됐다는 백령도에서 발견됐다는 무인 항공기, 이것은 도대체 용도가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두 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4시에, 어제 4시에요. 아주 긴장이 고조됐었던 때지 않습니까? 4시에 백령도에서 무인 항공기가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또 파주에서 발견됐다면서요, 비슷한 것이. 네, 그렇죠. 우선 어떤 정체가 뭐라고 보십니까?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네. 어제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는 일단 그 드론이라고 해서 요즘 저 예능이나 방송 같은 데서 보면 항공 촬영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12kg 이상의 RC 항공기, 리모트 컨트롤 항공기를 이렇게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0m 이하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발전시킨 것이 요즘 방송용 무인 카메라인데 이 캐논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구파발 쪽에서 찍었는데 이제 청와대가 조금 찍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이제 뭐 북한 찍어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가 또는 300m 이상을 날았다고 하는데 고도가 원래 150m 이상을 날 수가 없는데 서울 상공에서 그래도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했고 김황식 국무총리, 정홍 국무총리가 그에 대해서 큰 조사를 이제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백령도 어제 3시 반까지 사격을 했는데 4시쯤에 발견된 것은 우리 군의 무인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군의 무인기라면 우리 군 무인기 추락 이렇게 바로 속보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대공 용의점을 찾고 있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운영은 절대로 아니고 그러면은 어제 그렇게 포사격하는데 민간인이 거기 가서 RC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북한군 무인 정찰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근거로는 2010년도에 8월에도 연평도 포격 직전에 8월에도 북한군이 사격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북한군 무인 정찰기가 와서 제대로 탄착이 되는 걸 다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사격 후에 탄착이 제대로 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정찰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한 7군데에서 사격을 하다 보니까 여러 대를 날렸겠죠. 그러다 그중에 하나가 추락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무인 항공기가 날아오는 건 우리 쪽에서는 탐지하거나 뭐 할 방법이 없나요? 탐지할 수 있죠. 탐지할 수 있는데 아주 저공 비행을 하면 이제 탐지하기 힘든데 그리고 이제 이 무인 항공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딱 그 한 줄만 나왔기 때문에 좀 덩치가 한 3m, 4m 정도 크면 우리 레드에 다 잡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소형 항공기 같으면은 안 잡힐 수도 있죠. 자, 대북 정부의 권위자이신 유동열 원장님께서는 그 무인 항공기 뭐 어떤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그 길이가 한 3m 된다고 그래요. 3m요. 그래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2010년도에 무인 항공기를 갖다가 실제로 배치를 했거든요. 이제 그 중국산 무인 항공기를 본따 가지고 방연 1, 2로 이렇게 1, 2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배치했는데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는 북한의 무인 항공기로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정찰용인데 우리 이제 신 대표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은 그 제대로 포격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정찰용뿐만 아니라 우리 측의 그 포진지라든지 대응을 다 북한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대가 그 포사격 중에 아마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져봅니다. 방연이요? 방연. 예. 방현. 방현. 네. 1호, 2호가 있습니다. 1호, 2호요. 예, 개량형이죠. 키운 거죠. 그 우리도 그 무인 정찰기를 운용을 하죠, 우리 군도? 네, 송골매 시리즈도 있고 서처라는 시리즈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차기 4단급, 군단급 무인기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 쪽 상공에 보내서 정찰도 하고 그럽니까? 상공에는 안 보내죠. 우리는 우리 영공에서만 작전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무인기들은 탐지 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우리 영공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쪽 영공으로 보내는 것은 그것은 국제법상 안 되는 거. 침범이죠. 침범이죠. 또 그 군용 항공기가 상대편 영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침범이죠. 가격이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송골매라든지 서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00억 원 정도. 200억 원이요? 한 대? 200억 원. 그 정도 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이번에 만약에 북한 것이라면요? 북한에서 이번에 한 것도 북한은 좀 그 낮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무기를 폭격을 장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고 아직 그 드론 운용 수준이
예. 아주 미국이나 우리 한국군의 드론에 비해서 좀 낮은 단계로 저는 봅니다. 다만 아까 이제 영공 침범 얘기 나왔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좀 우리가 단순하게 적용하면은 그 북한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결코 뭐 침범이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NLL선을 이제 지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평양까지 날아간다고 해도 그 영공 침범이 아닙니다. 헌법상 우리 어떤 말이죠?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고 다만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무단 강제해가지고. 네. 저 무인항공기가 정찰용 말고 다른 용도로도 쓰입니까? 아니, 군대에서? 공격용으로 쓰이죠. 공격용으로요? 이라크에서 직접 공격을 하고 또 미사일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도 그런 공격용 무인항공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처할 수가 있죠. 지금 이번 그 방연 1, 2는 보통 한 그 4km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한 2, 30km 정도의 폭약을 정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재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경계해야 북한이 됩니다. 이제 쓰는 그 무인 항공기 중에서 공격용으로 쓰는 것은 뭐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고 다만 자살 폭격기 무인 항공기는 지난번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MQ-107이라고 하는 미국 무인 표적기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테스트를 하려면 뭔가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를 맞춰야 되는데 진짜 비행기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값싼 무인 표적기를 날려서 그것을 이제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 무인 표적기를 과거에 시리아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을 때 시리아에 팔았어요. 그 시리아에 갔던 것을 북한이 또 이렇게 수입을 해서 그것을 역설계를 해서 만든 게 북한이 그걸 가지고 무인 표적기를 무인 타격기로 쓰는 자살 공격기로 쓰는 거죠. 날려 보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고 배치돼 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북한 것이라면요, 왜 떨어졌을까요? 어떤 걸 상정해 볼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지금 북한의 방향은 출력이 뭐냐면은 그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무인항공을 띄우는데 연료가 이제 고갈됐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제 포가 자주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았는지 그 파편에 맞아가지고 떨어졌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편에 맞았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자, 지금 정밀 감식하고 있다는데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죠? 이게 뭐 누구 건지 분해해 본다고 하니까요. 뭐 군 정보 당국에서 현장에 가면 바로 답은 나오겠죠. 이미 그리고 이제 답이 거기에 센서가 또 있으면은 그 안에 메모리 같은 게 다 있을 거니까 뭘 촬영했는지 또 그것도 금방 알 수 있고 사실 이런 정찰 장비를 적에게 뺏긴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뭐 정확하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 거라면은 우리는 뭐 어제 포격 도발을 당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우리가 불쾌하지만 이런 정찰 장비를 우리가 하나 취득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전가를 올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결과 나오면 곧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요 화력 지원정을 동원을 했다고. 그 배죠, 함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도의 그 전력이고 어떤 의미가 화력 지원정을 동원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82톤입니다. 아주 작은 배죠. 길이 한 2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작은 배에다가 120mm 방사포의 그 발사대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원래는 구소련이 개발한 건데 상륙 작전을 할 때 그 상륙 작전을 거부하는 즉 적 군함들이 상륙 작전하기 위해서 몰려오지 않습니까? 또 뭐 상륙 장갑차도 막 수륙 양용 장갑차도 막 달려오고 그것을 제압하는데 해안에 있는 해안포들이 막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안포들의 화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배까지 동원해서 배에다가도 이 방사포를 실어서 쏘는 거죠. 추가로 하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122mm 방사포가 날아왔습니다. 날아왔는데 반 이상이 바다에 빠졌어요. 빠질 때, 쏠 때, 논에다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놓고 차량을 고정시켜놓고 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 이상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방사포라는 것은 이 바람에 취약한 건데 이걸 배에다가 장착을 해서 쏜다면 배도 뭐 우리 독도함처럼 큰 배도 아니고 파도에 뭐 완전히 몸을 실어서 이리저리 일렁이 넣을 수 있는 80톤밖에 안 되는 배에다가 이걸 실었다면 이를테면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하늘로 날아갈 거고 나는 분명히 이 호행커님을 쏘려고 했는데 파도가 치면은 하늘로 날아가고 또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땅에 또 이렇게 박아버리고 거기에 무인 항공기 맞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확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무기인데 전적으로 상륙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또 어제 우리 쌍용 훈련 했지 않습니까? 상륙 훈련이죠. 포항에서 그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막아낸다, 이런 화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서해 쪽에서 한번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저는 어제 화력지원정 동원됐다는 뉴스를 듣고는 북한이 정말 보여줄 게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북한 어제 사군단장이었으면 또는 서해 함대 사령관이었으면 화력지원정 안 보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구시대적인 무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자료마다 좀 다르지만은 네. 서해 쪽에 한 24척, 동해 쪽에 한 36척 배치가 돼 있다고 하는 자료는 있습니다. 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화력지원정 동원에 대해서 보여줄 게 없었다 그밖에. 아니 이제 보여줄 거 없었다는 것보다도 예. 많이 보여줬죠. 예. 그 지난달 말부터 무려 한 600여 발을 쐈거든요. 네, 네. 저 노동위로 장거리 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무려 600발 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김정일 시대 때는 그렇게 그 100발 넘어 쏜 전례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쪽에 그 NLL 선상에 이제 100발을 떨어지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예, 예. 북한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남 적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서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500여 발의 그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신형 방사포를 날리고 어제 또 해안포를 날리고 방사포를 날리는 것은 뭐냐면은 네. 만약에 결정적 시기가 돌아오면은 우리한테 남한을 향해서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그 경고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북한을 무서워하도록 전쟁 공포를 무서워해서 그 북한을 달래고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우리 내부에서 친북 여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는 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대남용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대외용입니다. 지금 그 우리 한미 연합 점시 훈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에 있었던 그 한국, 미국, 일본의 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거론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저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들면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이 한반도의 긴장은 전쟁이고 전쟁은 국밀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 유화적인 여론을 조성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고 네. 또 내부적으로 지금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주민 불만이 상당히 지금 고조된 상태고 또 예, 북한의 고위층들은 장석등 체육 이후에 김정은의 소위 공포 정치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불안해진 상태거든요. 이러한 그 주민 의식 이해를 갖다가 전쟁 분위기를 고쳐시켜가지고 일체 화감을 형성시켜서 네. 소위 그 자기 정권을 갖다 공고히 하려는데 활용을 하는 예. 다목적 카드를 가지고 네. 북한이 보여주고 특히 이번 보여준 것은 그 김정은이가 통 크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두 발이 아니다. 무려 지난번에는 지난주에는 무려 한 발에 $10,000,000 110억 원이 가는 그 노동요로 미사일 갖다가 두 발 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걸 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각오가 돼 있다. 전쟁을 각오돼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자꾸 주입시키고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우리한테 실탄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자, 방사포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해안포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한테 위협인지, 지난번 포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4년 전에 연평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위협인지, 우리의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은 충분한 건지 좀 진단해 주시죠, 신 대표님. 북한군이 이 황해남도 이 해안 일원에 한 1,000문 가까운 해안포를 배치를 했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방사포까지 추가로 지금 배치를 했고 네. 방사포, 해안포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해안포는 이제 직사화기 비슷한 그런 거죠. 곧바로 평사포. 날아간다는. 예. 이제 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곡사포, 포물선을 크게 그리는 곡사포. 네. 그리고 뭐 K9 자주포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대포들이 주로 이제 이 곡사포죠. 예, 예. 그다음에 탱크, 전차라고 하죠. 이 전차는 직사포입니다. 똑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직사포. 이 직사포와 곡사포의 중간쯤 되는 게 평사포입니다. 약간 평평하게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 그 해안포들은 주로 평사포입니다. 네. 평사포인데 어제 또 새로 동원된 게 100mm 해안포가 동원됐다고 하죠. 네. 이 100mm 해안포는 거의 직사화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소련이 쓰던 대전차포인데 이걸 이제 해안포로 만들어서 이를테면 한국 해병대 또는 한국 해군이 상륙을 하면 그것을 직사포로 이제 막아낸다 하는 네. 그런 개념에서 100mm 해안포를 갖다 놨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사실은 이게 북한의 해안포를 겁내할 필요는 없고 예. 다만 방사포를 지금 대량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대표님 지금 여기 이 해안포는 사거리 21km라고 하는데 저 장산곳에서 백령도까지는 한 12, 3km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해안포는 주로 이제 서해 5도 쪽을
방식을 그렇습니다. 겨냥한 것이고. 저 100mm 해안포가 원래는 직사화기인데 저걸 곡사로 쏩니다. 곡사로 쏘아서 최대 21km까지 날리는데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지죠. 원래 직사화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방사포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방사포는 지난 연평도 포격도발 때 봤듯이 또 우리가 뭐 화면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방사포가 뭐 쉴 새 없이 그 튜브 같이 생긴 그런 데서 막 솟구치는 것을 봤는데 1분에 뭐 36발씩, 1분에 24발씩 뭐 자기가 장착하고 있는 모든 그 포를 한꺼번에 로켓을 다 발사를 해버리는 그런 광력 화력 제압용입니다. 그런 것을 북한이 대량으로 배치를 했고 또 이번에 이제 240mm 방사포를 쐈다고 그래요. 240mm는 주로 서울 북쪽에 서울 초토화, 서울 불바다 이거 할 때 쓰던 그 무기인데 이걸 서해 5도 쪽에서 배치를 해서 쐈다. 이것은 우리 백령도나 연평도 쪽에 미치는 안보적 영향이 조금 제가 이런 말 하면 그 현지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실 텐데 조금 우려스러운. 현지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게 지금 서울 인천까지 날아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발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는 이제 K9 자주포를 가지고 저거의 곡사화기를 대응을 하고요. 이럴 때 방사포 같은 것은 우리 K9 자주포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의 해안포는 우리 스파이크 미사일로 직사 타격을 해버리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 공군기들 어제 F-15K, KF-16 이런 그 우리 전투기들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전투기들로 폭격해버리죠. 그러나 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해군이 최전방의 고속정, 그 다음에 PKG에서 유도탄 고속함, 그 다음에 이제 초계함이나 호위함들, 구축함들이 3중, 4중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아주 장거리 함포도 있지만 함대지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 함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원점 타격하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타격 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원점 타격을 하는데 일단 방사포를 쏘면은 그 날아온 폭탄은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못 막죠. 못 막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그 서울 불바다 하겠다, 청와대 불바다 할 때 그때 이제 포가 그 240mm 그 방사포거든요. 우리가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가 한 68km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서부 전선에서 쏘게 되면은 서울 중계동, 상계동이 다 이 사정권입니다. 사정권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포를 일단 막고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리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은 조기 경보 능력을 빨리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적이 우리한테 방사포를 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탐지해서 그걸 갖다가 억제를 해야지. 일단 막고 지금 240mm 방사포가 떨어지면요. 반경 2km 내가 속도 발시 됩니다. 떨어지면 이게 동시에 떨어지면. 한 발만 떨어지면. 그렇죠. 예. 한 방이 아니라 같이 날라오니까 1분에 날라오니까.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당하고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현대전에서 아주 우선 이제 낮은 단계의 대응 방법입니다. 지금 뭐냐면 사전에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서 프리엠프티비티 파일럿이라고 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방사포 같은 것은 사전 징후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노동 위로 같은 것은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날라오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3, 4분에 떨어지니까 1, 2분 내에 팩3 같은 걸 해서 요격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방사포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포를 막으려면은 우리가 그 사전 경보 능력을 향상시켜가지고 사전에 잘 북한을 탐지하고 있다가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뭐냐면 보통 이제 재래식으로 포라는 것은 이 지상에다 견착을 해서 쏘는 건데 그럼 포 위치를 알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력화시키면 되거든요. 도발원점을. 근데 이 방사포는 보시다시피 날리고 말이죠. 또 이동을 합니다. 그 소위 기동력이 좋은 거죠. 기존의 포랑 달리. 그래서 이 방사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뾰족한 수는 사실상 일단 맞고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정말 기습적으로 날린다고 한다면 일단 맞고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북한이 그 발사해라는 소위 기령을 내릴 때 우리 감청 능력을 미리 포착을 해서 사전에 방지하면 모르지만은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서해 쪽에 서북 도서 쪽에 우리 군하고요 북한군 전력을 비교해 보기 전에 또 하나의 현안이 지금 핵인데요. 핵 문제에 대해서 인경 앵커가 잠시 뒤에 그 브리핑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 잠깐 분석을 하고 자 그럼 서북 도서의 우리 측하고 북측의 전력 비교한 표를 먼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측은 코브라 헬기 있고요. 스파이크 미사일, 다연장 로켓,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지 좀 네, 우리 즉 코브라 헬기는 네. 북한이 지금 코브라 헬기 바로 위에 공기부양정이 있네요. 예. 저 공기부양정이 공방급이라고 해서 북한이 한 70여 척을 지금 고안포라는 곳, 장산곳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백령도 위에죠. 거기서 이제 한 70여 척을 배치해놨는데 저 70여 척이 동시에 예. 시속 한 80km에서 90km 됩니다. 동시에 이제 러쉬를 해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브라 공격 헬기를 배치를 해서 하늘에서 기관포로 제압을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코브라를 배치를 했고 예. 방사포에 대해서는 우리 K9 자주포가 대응 세력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저기 공격 헬기라고 했는데 전 공격 헬기라기보다는 기동 헬기입니다. 저기에다가 특수부대를 태우고 저게 이제 MI2라는 기동 헬기인데요. 저기다가 특수부대를 태우고 강습 작전, 즉 우리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 같은 도서 지역을 점거하기 위한 침투하는 거군요. 네, 침투용 헬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발칸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발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발칸 사정거리 2km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천마 지대공 미사일을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 천마 지대공 미사일이 사정거리 한 5km 정도 되기 때문에 또 레이더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헬기들이 넘어온다면 저는 천마 때문에 넘어오기 힘들다 생각을 하고 네. 다만 무서운 게 저기 있는 잠수함들이 북한이 한 70여 척의 잠수함이 있는데 네. 뭐 서해가 워낙 그 부유물들이 많고 또 어선들도 많이 다니고 또 그 물이 탁합니다. 조류가 세고 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음향을 듣기가 너무 제한적으로 힘듭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그렇죠. 이미 경험한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잠 장비를 구비를 한다 하더라도 잠수함을 완벽하게 막아낸다. 이것은 사실은 너무 희망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런 잠수함들은 사실 기지에서 나오는 것을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런 잠수함에 대해서 최소한 광역적으로 아주 넓은 범위의 대잠 전력을 할 수는 없지만 4배 정도는 탐지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는데 예.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네. 우리 이지스함이 1조 원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지스함의 소나가 잠수함을 탐지하는 건데 그 소나가 중하급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처럼 그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 이지스함에 발생을 한다면 이건 뭐 국제적으로 정말 대형 사고거든요. 그걸 보강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그 소나가 그때도 문제가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제 천안함 같은 호위함들은 그 초기함들은 소나를 교체해주지 못했습니다. 소나 하나가 예. 한 그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천안함 같은 그런 호위함 초기함들이 이미 퇴역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노후 함정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새 수십억 하는 소나를 붙여주기에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깝다가 아니고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신형 장비에다가 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네. 문제는 세종대왕함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 전략 자산의 소나가 과거에 싼 가격의 함정을 짓기 위해서 북한의 대잠 전력을 사실은 좀 약하게 봤던 거죠. 천안함처럼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고주파 소나, 저주파 소나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세종대왕함 같은 이지스함에 있는 게 중주파 소나입니다. 그걸 빨리 저주파 소나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주파 소나가 저음은 멀리 갑니다. 둥 하는 건 멀리 가지만은 똑같은 이 락 밴드가 연주를 하더라도 이 드럼의 심벌즈 소리는 멀리 안 가요. 그런데 귀를 막 자극을 하죠. 그런데 드럼의 이 큰 북 소리는 둥 하면서 아주 멀리 갑니다. 베이스 소리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소나도 저주파 소나가 아주 멀리 가고 자세히 스캔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세종대왕함 같은 이런 국가 전략 자산은 소나를 교체해 줄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인경 앵커의 북한의 핵 위협 브리핑 듣고요. 북한이 핵카드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유동래 원장님의 견해 듣겠습니다. 자, 먼저 이인경 앵커 나오십시오. 네, 북한은 지금까지 3번의 핵실험을 했는데요. 1차 핵실험은 미국의 방코델타 아시아 계좌 동결 압박에 시달리던 2006년 10월 9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원료는 플루토늄, 폭발력은 TNT 1킬로톤 규모였지만 사실상 핵장치 실험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2차 핵실험은 2009년 5월 25일 이뤄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 정책을 가다듬던 시기였습니다. 플루토늄 원자 핵 분열을 일으킨 핵무기 실험으로 발전됐고 규모도 추정컨대 최대 6킬로톤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3차 핵실험은 지난해 2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습니다. 폭발력은 6에서 16킬로톤으로 추정되는데요. 참고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위력이 16킬로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위력이 21킬로톤이었습니다.
또 3차 핵실험에서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서 국제사회가 더욱더 우려했는데요. 폭발력만 놓고 본다면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라늄이 플루토늄에 비해 더 은밀하게 제조될 수 있는데요. 플루토늄은 천연 우라늄 해결료를 원자로에서 태우고 남은 물질을 재처리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또 대규모 원자로가 필요해 탐지가 가능한데요. 반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천연 우라늄에서 폭발성이 있는 우라늄 235를 추출하는 방식이라 원심 분리기 등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은 1,500제곱미터 규모면 충분해서 정교한 위성으로도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이라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증폭 핵 분열탄을 실험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핵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인 증폭 핵 분열탄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둘러싸인 폭탄의 중심부에 삼중수소와 중수소를 넣어서 이 폭발이 발생하면 그 에너지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폭탄입니다. 이 무기는 기존 핵무기에 비해 소형화가 쉽고 원자폭탄 파괴력의 최대 5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무인항공기가 떨어진 현장 있지 않습니까? 백령도 현장에 저희 취재진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뒤에 연결이 되면 그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두 분에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북한이 핵카드를 어떤 식으로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네, 먼저 이 핵카드란 그 용어는 네. 적절치 않습니다. 라이브하다 이거죠. 아니요, 핵카드라는 것은 우리 통상 말하는 카드라는 것은 필요하면 던질 수도 있고 예.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예. 이 북한의 핵은 이것은 북한 그 정권의 그 전략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 이제 그렇죠. 어제가 그 작년 2014년 3월 31일 날 북한이 그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소위 그 경제 건설과 핵무력을 갖다가 병진하겠다는 병진 노선을 발표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핵무력은 핵개발은 절대로 북한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카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포기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포기도 해주겠다. 아니면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카드화가라는 용어가 맞지만은 예. 북한의 카드는 절대 불변입니다. 김씨 정권이 살아있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포기하면 스스로 김정은 정권이 핵 병진 노선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고 또 선대 수령의 유언을 갖다가 핵을 개발한 유언을 포기하는 것이고 네. 그 북한의 그 조선혁명 전투의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독일에 가셔가지고 육자회담을 언급하시고 또 북한에 대한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은 포기 못하겠다. 어제 노동신문 사설에 나왔습니다. 네. 어제 노동신문 사설에 핵 병진 노선을 갖다가 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사회주의 길로 가겠다고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가지고 혼란시키는 거죠. 육자회담 문제를 가지고 육자회담에 들어가는데도 각종 조건을 내걸고 또 예. 들어와서도 질질 시간 끌다가 또 이거 유명무실화시키고 또 탈퇴해버리고 하는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이제 이 핵 문제는 예. 앞으로 우리가 자, 원장님 이곳이요. 예. 지금 그 백령도 예,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현장 지금 저희 YTN 취재진이 도착을 했습니다. 백령도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지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발견이 보니까 뭐 민가도 있고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거든요. 그냥 그 야산이 아니고요. 자, 이곳에서 발견이 됐다면 뭐 불의의 사고로 떨어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이 표시가 된 바로 이곳이군요. 이 아까 크기가 한 3m, 3m입니다. 정도? 길이가. 네, 길이가 3m. 그리고 한 대 가격이 뭐 200억 원이 넘는 아니 북한 아니, 치면 그건 우리 거. 그냥 우리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무슨 네.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예. 아까 이름이 방현. 방현. 원인지 투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무기 지금 바닷가 같습니다. 네 바닷가 네. 옆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나무도 하나 이렇게 꺾인 것 같은데요. 떨어지면서 나무가 그쪽이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몇 미터 정도로 그 비행을 하나요? 상공에서? 이제 뭐 덩치에 따라서 비행 능력이 다른데 예. 3m 정도 날개 길이 3m 정도 되는 무인기 같으면 굉장히 작은 소형 무인기거든요. 예. 그런 것은 뭐 고도 뭐 이럴 때 수백 미터 이상을 비행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바람을 버티려면 날개가 커야 버틸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3m니까 소형 비행체로 보고 예. 주로 뭐 한 200m 200m 이하의 요. 또는 200m 이하의 고도에서 작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바로 마을이군요. 마을이네요. 예, 마을 아닌데요. 아까 그 두 분의 그 일치된 견해는 아마도 북한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 민간인들이 이런 무인항공기로 뭐 촬영을 하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우리 군의 것이라면 우리 군이 즉각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 군의 것이라고. 일단 방송국에서 쓰는 드론이라고 하죠. 요즘 네네. 그 네. 방송용 카메라는 길이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3m라고 하니까 네. 민간이 RC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쓰기엔 너무 큰 거고 네. 군사용으로 3m라고 한 것은 그 공식 발표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네네. 그 유 박사님께서 당연히 말씀을 30, 하셨으니까 하여튼 방송용으로 쓰는 게 한 2m 정도 되는데 네. 주로 민간인들이 그 RC용 리모트 컨트롤 그 취미용으로 하는 그 네. 무인기들은 주로 한 2m보다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지금 탑재가 돼야 그 되거든요. 취재 현장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길이가 2m가 채 안 됐다고 하고요. 하늘색이었다고 합니다. 하늘색. 자, 이게 지금 그 메모로 들어와서요. 자, 하늘색이라는 것이 그 무인 항공기가 하늘색이었다는 것이 정확치가 않은데요. 소나무 윗부분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비행기 형체가 많이 부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적응 비행을 했다는 말이죠. 예, 조공 비행을 했고 곧바로 그 분해를 하고 해서 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정밀 그렇습니다. 분석을 할 수 있다는 2m보다 더 작다면 민간인 항공기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그렇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하늘색이라는 것은 뭐 북한이 만약에 썼다면 은폐하기 위해서 예. 일단 그 군용 항공기는 자기 모습을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늘색을 쓰는데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늘색이라고 하면 하늘이 하늘색인 줄 알아요. 하늘은 거의 회색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색이라고 하면 오히려 하늘에서 눈에 잘 띕니다. 회색으로 칠했다면 군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늘색이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갑자기 민간용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데 네. 이 시기가 예. 북한이 3시 반까지 사격을 했고 네.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던 그런 시기인데 민간이 저기에서 무인기를 날렸을까? 아니면 좀 취재 열정이 넘치는 어느 방송사에서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취재를 무인기로 요즘 상황에서. 드론을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근데 저게요. 지금 이걸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3m라는 것은 우리 그동안 식별된 북한의 무인 항공기의 재원을 저희 3m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건데 네. 또 근데 개량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고 저게 밤 새벽 4시 정도에 지금 발견됐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아니 어제 오후 4시 반입니다. 오후 4시 어제 오후 반이니까 4시 만약에 반이에요. 방송용이라든지 민간용 같으면은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들어갈 때요. 다 그 장비를 검색합니다. 민간인도 장비를 검색하기 때문에 네. 저 정도 드론 정도의 가지고 백령도에 들어가려면은 아마 사전에 다 탐지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네. 아직 그 결론을 섣불리 내리긴 어렵고요. 어쨌건 우리 군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에게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